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 건강하시고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정계원로이신 류진상 국민의힘 중앙당 상임고문님 모시고 국난이라 부를 정도의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신년 정국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진상 고문님은 11대에서 14대까지 4선 의원과 국회 경과위원장을 지내셨고요. 현재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전직 국회의원들의 단체인 헌정의 부회장, 그리고 최근 한국유엔봉사단 총재를 맡아서 82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 시절 못지않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네, 유 고문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초부터 저희 방송을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들한테 먼저 새해 인사 좀 간략히 해주시죠. 지난 한 해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더 좋은 날을 만드는데 우리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유 고모님, 우리나라는 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한 해도 없었는데요. 그렇죠. 지난 2024년은 너무 많은 충격적인 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유 고모님 고향 보성하고도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바로 엊그제 29일에 179분 이분들이 사망하는 정말 대형 비행기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이런 국가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다 공석입니다.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 또 이 전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책임이 어디에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저를 한때 정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를 포함한 예.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무한에 비행기 참사 사건의 소식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고 가슴이 아주 아팠습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도울 정도로, 특히 또 저희 고향이 가까운 호남에서 예.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희생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또한 기적적으로 살아신 승무원 두 분 예. 빨리 쾌유를 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해서도 위로를 드리고 친지분들에도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대형 참사 사건이 났는데 국가가 지금 대통령, 총리,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등등 이게 비어 있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불안해하셔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발벗고 나서서 지금 입이 없으면 이빨이 없으면 입으로 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또한 각 당에서 뒤늦게나마 깨닫고 그 현장에 가서 위로하고 진두지휘하고 힘을 모아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회복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가 우리 사선 의원까지 하셨고 지금도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계십니다마는 국민들의 근심 덩어리가 됐어요. 사실은 정치가 국민의 민생과 이런 안보를 챙겨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하면은 국민들이 그냥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혐오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어쨌든 새해 들어서도 정말 한참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안개 정국이라고 하나요? 시계 제로 정국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마주보고 달려오는 열차처럼 사생결단의 극한 대립을 벌이는 원인,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면서 이기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기는 정치만 고집합니다. 지는 정치. 지는 정치. 예.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기는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상대의 약점, 상대를 죽여야 자기가 산다는 이런 정치의 악순환이 지금 국민들에게는 정치를 걱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라는 것은 저 국민의 삶, 국가 안위 여러 가지 행복한 그런 웃음을 주는 정치 해야 되는데 전부 얼굴 찌푸리고 걱정만 끼쳐드리는 이 정치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때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서로 공생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그렇죠. 너는 죽어라. 그렇죠. 나 살아야겠다. 그거 아닙니까? 특히 지난 대선에서 0.73%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는데 이게 승보고 정치가 지금 되지를 않고 2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지금 탄핵 당하에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히 거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죽기 살기로 지금 권력 투쟁을 벌이다 보니까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두 사람 때문에 나라와 온 국민이 볼모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 박사가 지적을 잘 하셨는데 결국 두 분의 책임이 크죠. 예. 한 분은 여소야대가 된 이후에 거대 야당으로서의 입법 독주를 계속하고 있고 또한 대통령 하에서의 대통령은 권력을 거부권으로 행사를 함으로써 충돌이 되는 것이요. 타협할 길이 없어요. 정치란 게 합의하는 게 기본인데 타협도 없고 협치도 없고 충돌해서 부서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정치는 실종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복원시키느냐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면서 이기는 정치의 철학을 그걸 터득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영달을 추구하거나 자기 당이 집권해야 되겠다.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극한 대립이 있는 한 이건 수습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호각성을 혁신적인 걸 해야 되는데 국회도 결국은 그 잘못되면 뭐 해산을 해서라도 재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건 우리 제도에 없지 않습니까? 제도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뽑았으니까 이제는 국회도 국민의 힘으로 해산할 수 있는 청원 제도를 두면 어떠냐. 이러면 1,000만 명이 서명한다든지 500만 명이 서명하면 국회를 해산해서 다시 선거 치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주민 소환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법 만드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을 다 빼버렸습니다. 국회 해산권도 빼버리고 뭐 국민청원제 리콜이라고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문제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선거법 항소심 알고 있습니다. 다들. 대법원 판결이 내려버리면은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100만 원 이상 나올 것은 뭐 불문가지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범죄를 덮고 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의회 폭주를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그런 측면이 많지요. 그러나 또한 집권 여당으로서도 그 야당의 대표를 수시로 만나서 만나야죠. 국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고 그런 그 법적인 문제는 또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법은 6개월 동안의 1심 그리고 3개월의 2심 또 3개월의 3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민주당 쪽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국민에 주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대표를 지지하는 그 생각, 또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당직자들이나 당원들이 윤석열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할 사안이란 말이에요. 정치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도 딱 한 번 만났지 않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국회도 지금 가지들을 않잖아요. 개원국회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이미 이제 지나가버린 일이고 앞으로 이제 남은 그 지도부라든지 현재 있는 그 구성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그 멤버들이 진정으로 소위 야당하고 설득시키고 충분한 토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지도자라면 그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거야가 폭주를 하고 줄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45년 전 군사정권에나 있을 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뭐 비상계엄 선포는 이유야 어떻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물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만큼 이제 민주당에서 거대 야당으로서의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법률 통과시키고 탄핵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고 예산을 삭감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취했는데 그 취한 건 잘못한 거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최근에 그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변호사 얘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계엄을 경고 계엄을 했다는데 어디 계엄이 경고가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국회 군인을 보내고 이런 선포했다는 건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되고 그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을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논리 그렇죠. 공방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법리로 따지는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급한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도 탄핵된 상황에 국정을 그나마 총괄할 수 있는 자리가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탄핵한 것은 도를 좀 넘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지적하셨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이 두 가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무총리의 권한이 있고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있는데 그 한덕수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은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한덕수를 탄핵할 수 없습니다. 150명, 200명 미만 가지고는 그건 헌법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뜩이나 대통령이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아서 정지된 상태에서 국가를 대표한 통치권자를 대행하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함으로써 얼마만큼 지금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까? 그분은 다 국민들이 알다시피 총리 2번 했죠. 또 주미대사 하면서 애교력 있죠. 경제를 아시죠. 그리고 무난한 사람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도 탄핵하려면 물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여야 합의해서 보류를 했다 그러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충분한 한 일주일 정도는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시키면서 또 국가적으로 외교 국방 안보에 대한 미국과의 관계 이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만큼 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까? 완충 그 시간도 없이 그냥 그날 바로 탄핵을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모든 책임이 국민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
이 뽑아놓은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치권을 일대의 쇄신과 여러 가지의 혁신을 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해상권을 국민이 좀 제도적으로 500만 이상, 1000만 이상을 서명하게 되면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제 갖춰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됐습니다만 한덕수 전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최상목 지금 대대행이 됐습니다. 권한대행에 또 권한대행, 대대행이 됐는데 세계 역사에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제도가 어디 나라에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 저기 남미 같은 데도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정치가 이렇게 꽉 막혀 있어야 되겠느냐. 뭔가 이제는 정치가 대타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정치에 있어서 완성은 없지 않습니까? 예. 정치라는 거는 역시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되고 또 정치라는 것은 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또 저는 항상 주장이 정치라는 건 상상의 예술이다. 그 시진핑 트럼프가 주석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해봤어요. 네, 그런 정도로 상상력이 있어야 된대. 오든 안 오든 그렇게 해야 돼. 그렇다 그러면 이쪽의 이제 여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야 정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그 진정으로 실천해 가야죠. 제가 항상 지도자가 갖춰야 될 걸 제가 5가지를 얘기합니다. SHAPE라 합니다. SHAPE라고 해서 정말 지도자는 성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 세 번째는 품격 있는 야망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 품격 있는 야망을 실천해야지 무조건 자기가 이익이 되겠다 하면 그걸 상대방을 무시해버리고 무슨 기간을 단축하거나 자기 할 의무는 안 하고 갖다 놓고 자기가 집권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국민이 몇 %가 지지하겠습니까? 지금 선거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47.1%가 선거법이 된 거에 대해서 얘기는 결판을 빨리 내라. 기간 내로 순리대로 하라. 대통령의 탄핵에 소위 소치 의결했으면 야당도 자기 대표에 대한 법률적인 재판을 순수히 받아서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협조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내놓고 비전을 갖고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가지고 국민의 표를 얻어가지고 집권해야지 자기들의 유리한 전략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겠다 해서 그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유 고모님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하시고 한나라당으로 건너오셔서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옛날 저도 그 기자 때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만 그때 민주당이 아닌 것 같아요. 글쎄 지금 민주당에는 흔히들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없는 정당이 민주당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솔직히 민주당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좀 섭섭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과거에 민주당이 민주화와 운동을 해서 6.29 선언을 뽑아내고 직선제 대통령제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 국민들로부터 얼마만큼 지지를 많이 받았던 정당이 왜 이렇게 됐느냐.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저희가 출입할 때 보면은 비주류도 다 인정해주고 이 쓴소리도 우리 유선배 쓴소리 얼마나 많이 했어. 지금 이재명 당에서 완전 개인 사당이고 거기서 누가 이재명한테 감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합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데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이 거의 없고 또 집권당은
수평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수직적으로 왔다는 게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양당이 다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타협을 하려고 그러면 역시 이제 지도자다우면 지도자가 나와. 근데 최근에 내가 어디 맥킨지가 하는 세계적인 예. 컨설팅 예, 맥킨지 그렇죠. 그 조사서에 보면 처칠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프로액티브, 예. 소위 미리 예측하고 예. 개혁하고 예. 그리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십. 그리고 두 번째는 continuous learning, 그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따뜻한 그 배려의식. 예, 배려. 남을 안아주고 따뜻하게 어려운 데 가려주고 또 어려운 동기들 있으면 또 당은 다르지만 입장을 이해해서 정부에서 끌어들이 대화를 하고. 예. 마지막 서번트야. 예. 이거는 지도자라는 것이 자기의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봉사하는 소위 그 봉사자, 심부름꾼 이런 것들을 해온 사람들이 세계를 다 이끌어온 공통점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사람 과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예. 저는 오랜 정치를 했지만 부끄러움을 항상 부끄러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은 여야가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 그리고 원로다운 원로도 없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시다시피 AI가 나와서 AI 혁명 이후에 인류의 생활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AI야 반도체,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그 다음 우주 보안, 그리고 조선 이런 것들이 확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이 분자가 2억 개입니다. 2억 개인데 2016년까지가 찾아낸 게 20만 개, 0.1%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알파고의 아버지인 알파폴드라는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 사람이 그거를 4년 동안에 99.9%를 다 찾아냈어요. 아.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데 이 나라의 정치는 뒷걸음질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가 사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류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지하실 바닥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K컬처, K푸드, 그러니 K드라마, K-팝, K팝, 예. K카, 그 다음에 제가 하는 KBOB, 이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정치만 바닥을 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정치를 완전히 바꾸는 국회 해산까지 해서 다시 판을 짜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 고모님이 부회장으로 있는 헌정회에서도 차라리 이 기회에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대철 회장도 정치권의 개헌의 메시지를 강력히 보냈고,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로나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정치 제도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지금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인데, 저희 헌정회에서는 그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 87년 체제, 37년과 같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 4년 중임제. 4년 중임제. 중임제로 필요하다면 정부통령제까지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헌정에서 의견을 모은 중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아마 또다시 집권하겠다는 지지율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할 겁니다. 아니 지금 네. 당장 이재명 대표는 아니 지금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탄핵이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절대 개헌을 해야 되고 개헌하는 방법도 아주 원포인트 개헌으로 4년제 중임 이 부분만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선거 때 예. 같이 넣어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이번부터 적용이 된다는 조항을 받고 한다면 헌법 개정 못할 리가 없죠. 지방선거 때 하면 됩니다. 원시의장도 여러 차례 예. 개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 문제는 어느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87년 체제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바꿔야 된다. 4년 중임제로. 예. 4년 중임제로 해야 된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지금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은 너무 복잡해져서 아마 국회의원들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대격번기가 올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의 경우는 거기에 대비할 만한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말씀 잘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외교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외교, 한 경제. 나라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민간인, 기업인 그리고 이런 시민사회 단체라도 함께 해서 다시 외교적인 그 단을 구성해 가지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예, 하루속 해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안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물밑으로 계속해서 외교의 라인들을 전면 조정해 가지고 진행해야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권을 가져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렇게 양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전국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도 치솟고 뭐 증시는 폭락하지요. 투자 소비는 아주 유축되죠. 민생 경제는 완전히 골병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남미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많고 예.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예. 이러다는 경제 해상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원달러가 1,494원. 지금 곧 1,500 어제 되긴 1,500 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는데 IMF 때 오고 지금 갖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된다면 이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건 수입의 뭐, 원자재 입장 나머지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 해가지고 완전히 경기가 망가집니다. 예. 지금 이때 따박따박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한다면 국가의 안중이 없고 예. 국익을 완전히 무시한 소위 정치인들의 소위 책무를 벌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초당적으로 여야 정 만들어 가지고 미국 그다음 인근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기회를 놓치면 크게 후회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국민의힘 집권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집권당도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해버리고 도로 친윤당 영남당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야 협상에 나서가지고 집권당이니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국민의힘에는 좀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 지금 한동훈 대표뿐 아니라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역할을 크게 했던 안철수 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을 떠나게 됐던 일들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친한이나 친윤이나 이런 게 지금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로서 완팀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야의 협상력도 높이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대호각성하고 깊게 고민하고 나라가 뭔가 이 집권당의 역할은 뭔가 여기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해서 잘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번 그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은 그래도 법률적인 전문가도 되고 성격들이 원만하기 때문에 지난날에 실패했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 않더라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좀 잘해서 당내의 단합도 시키고 집권당으로서의 역할도 대야의 협상력도 높이고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잘하도록 그러면서도 국민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민심이 점심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임해준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게 좀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무리 발언을 좀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신년에 고영신 TV에서 초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지만 항상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정직하고 도덕성을 지키고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권 하나의 노력도 안 되고 국민 모두가 소위 힘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봉사정신을 갖고 간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G5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이런 어려운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고 엉클어져 있는 정치를 완전히 회생시키는데 우리 국민들이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 고모님 말씀대로 정말 우선 이 고문으로 있는 국민의힘 이 지도부부터 유 고모님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벌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